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만 평가사입니다. 저는 어쩌다가 보니까 이 정비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유형 중에서 모아타운 사업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랬더니 서울에 한 85개쯤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여러 모아타운 사업장에서 저한테 이제 뭐 설명 좀 해주라 그런 요청이 많이 옵니다. 여기서도 아마 그래서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딱 두 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도 그렇게 받았고, 그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신 두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하냐, 평가를 언제 하냐라는 부분이랑, 그럼 어떻게 평가하냐, 이 부분입니다. 이 PPT는 사실 제가 이 모아타운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PPT 내용이라 이게 전부 하려고 그러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의 내용은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기로 하고요. 여러분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가를 언제쯤 하게 될까? 여러분들의 이제 이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내 자산을 투자해서 돈 버는 사업이다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좋은 금액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고 나중에 좋은 수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시죠. 근데 사실 모아타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일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가 모아타운 구역이 된 게 아니고요. 모아타운 예비구역입니다. 이 예비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시공사분께서 관리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여기가 모아타운 정비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서초구에서 이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발주하고 나면 한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뭐 1년 넘게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때 여러분께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동의율이 높으면 관리계획 수립 전에도 선지정고시라는 걸 받아서 조합 설립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본평가는 상당히 앞으로 상당한 기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절차로 되냐면 만약에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아니면 선지정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요걸 해야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정해서 여러분께 통지를 해야 됩니다. 요게 아마 지금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요게 아무리 빨라도 요걸 하는 것만 해도 한 2달 뒤쯤 요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원래는 없었어요. 이 계략적인 분담금 통보라고 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서울시 내 신통기획과 모아타운과 이런 것들이 막 그 경쟁적으로 생기면서 주민들의 갈등도 좀 깊어지고 주민들께서 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하냐 이런 불만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이제 그 정보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9일 이후에 조합 설립을 하고자 하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사람들은 요걸 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요 구역 같은 경우,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빨라도 한 2달, 3달 뒤에나 아마 이 작업이 될 겁니다. 통지가 되는 거는 더 뒤겠죠. 만약에 선지정고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요게 어쩌면 1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정법과 다르게 일반적인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는 모든 평가가 거의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업 시행인가 2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후에 건축심의를 받고 나면 그 건축심의가 인가가 났다라고 조합에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를 조합에서 받은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얘도 빠르면 2, 3개월 뒤, 늦으면 1년 뒤에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되고 조합 설립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요 종전자산 평가까지 가는 기간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갈 때 제가 가장 빨리 본 거는 한 8개월 정도 봤습니다. 조금 더 오래 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 1년 반, 2년 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평가는 도대체 언제쯤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해 하시지만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기간이 있고 그때까지 좀 인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후자산 감정평가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작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때 건축심의 인가 이후에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같이 하기도 하는데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요즘에는 가로주택 모아타운에서도 도정법처럼 분양 신청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이게 사업비 변동도 좀 많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아니라 건축심의 인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면적이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후자산 평가는 약간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평가는 언제 하느냐? 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회를 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시지가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께 반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주택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공시지가대로 평가한다면 굳이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 같은 평가자를 선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공시지가대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저희 평가사들은 공시지가만 열심히 평가하면 됩니다. 이런 정비사업에 와서 평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잘못된, 와전된 이야기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는 어떠한 평가이든지 간에 절대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원칙이 뭐냐면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이런저런 조건과 규제가 있어서 이런 규제 속에서의 시장가치는 얼마야? 이런 조건 하에서 시장가치는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시장가치를 떠나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자산평가를 건축심의 인가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 날짜의 시장가치가 얼마냐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시장가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치인데요. 개념적으로는 매우 좀 형이상학적입니다. 통상적인 시장, 일반적인 방매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충분한 기간 동안 급매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시장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저 물건이랑 내 물건이랑 비교를 합니다. 저거는 뭐가 유리하고 나는 뭐가 유리하고 쟤는 뭐가 불리하고 나는 뭐가 불리하고. 정통한 당사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개별 부동산의 유불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누구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나 이 가격이면 살게 라고 하는 가격입니다. 이게 시장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시장 가치랑 저희 평가사들이 생각하는 시장 가치는 약간의 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평가자가 이렇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규칙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랑 약간 다르죠. 뭐 시장가치대로 한 다음에 법에는 이렇게 써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밑에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규칙의 2항 5호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압니다. 공시지가랑 시가랑 격차가 크다라는 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내가 평생을 일궈온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부동산입니다. 근데 그 부동산을 시장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걸 수능하고 수긍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적정한 시장 가치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얼마인지 밝혀내서 공시지가를 시장 가치화해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그 밖의 보정.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지가랑 시가의 차이를 곱해주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가로 변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거랑 나랑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요소들입니다. 여기는. 근데 요거는 공시지가와 시장 가치가 얼마나 차이 나지? 라는 겁니다. 토지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나중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건물은 토지와는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물다 보니까 거래사례비교법 시장 가치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건물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건이다 보니까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가라고 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게 가치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 판단해서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이런 뭐 마커나 이런 걸 만들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나 얼마에 팔아야지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적정 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적정 원가의 개념이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나 이거 집 짓는데 남들보다 2배는 더 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평가할 때 그 2배 더 준 걸 반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 원가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건물을 지을 때 평균적으로 표준적으로 들어가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내가 지은 건물 가격이랑 원가랑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발생했던 총원가를 수익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을 배분하거나 물량에 배분해주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전기나 배선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능적으로 옛날에는 최신식이었는데 지금 보면 최신식이 아니네 불편하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런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굉장히 귀했던 건데 요즘에 물건이 되게 흔해지면서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제적인 기준이 달라져서 감가가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간이 이걸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사들한테 기간의 경과분에 대해서 대체로 감가를 하지만 가치 감소분을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평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물을 평가할 때 정액법 그래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만 감가 수정을 할 때 관찰 감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관찰 감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30년이 지났지만 네가 볼 때 30년 지난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20년 지난 것 같아? 20년 지난 것 같아. 20년을 적용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혼란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집합 건물입니다. 얘는 아직 규칙에서 아예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나 땅 얼마 건물 몇 평 이렇게 샀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물건들 있잖아요. 나 몇 동 몇 호 샀어. 나 몇 층 몇 호 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얘는 뭐냐면 땅하고 건물이 하나로 뭉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땅하고 건물이 하나로 뭉쳐서 돌아다녀서 이걸 땅과 건물로 분리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과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사례를 찾아서 나랑 가장 비슷한 거래 사례죠. 그걸 찾아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비교해서 평가해라라는 겁니다. 이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께서 대지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하십니다. 쟤는 대지권이 7평이고 나는 대지권이 12평이야. 5평이 더 많으니까 여기 토지 평당 1억은 하니까 쟤보다 적어도 5억은 더 많이 평가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집합 건물은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유리해, 불리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대지권이 7평이고 내가 12평, 아니면 제가 대지권이 12평이고 내가 24평, 뭐 그 대지권의 차이에 의해서 저 감정평가액이 달라지기보다는 그 동네에 전용 면적 15평짜리, 21평짜리, 25평짜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됐어?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지, 재개발 사업지에 가면 많은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이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내 땅은 40평이야. 근데 어떻게 집은 7평 가진 애가 저렇게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합 건물에서도 저희가 평가하는 건 대지권을 고려는 합니다. 이 거래 사례가 만약에 나랑 똑같은 대지권이 아니다 그러면 비교를 합니다. 아, 제가 나보다 얼마나 더 크지? 더 작지? 비교를 합니다. 다만 그게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토지 건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여기 같은 강남권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던 지역에서 이 공시지가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네가 좀 보여줘.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만들었던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얘가 거래가 됐으면서 만약에 이게 모아타운 사업이 됐다면 평가가 돼야 되는 대상물인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1216만 원이었습니다. 거래는 22년 4월 8일 날 토지 건물 일체로 해서 84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이 72년 12월 15일 날 건축이 됐습니다. 얘가 벽돌조거든요. 벽돌조 건물은 통상적으로 45년을 전내용 연수라고 합니다. 45년이 지나면 이 건물 가치는 없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까 왜 저희가 관찰감가라는 걸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 실제 인력이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얼마라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거래가 됐을 때 여기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건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통 요게 이제 관찰감가로 들어가는 건데 72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거니까 2022년이면 사실 45년이 다 지나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원래 0이 돼야 되고 건물값이 0이 돼야 되는데 관찰감가로 여기 5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값이 1,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모든 재개발 사업지, 모든 재건축 사업지 아니면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때 사용기간이 사용 승인에서 전내용 연수가 지났다 할지라도 관찰감가를 좀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넣어드립니다. 84억 원에서 건물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1,400만 원을 빼고 토지 면적으로 나눠봤더니 토지는 제곱미터당 3,496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 땅입니다. 이 땅이. 이 땅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대상 토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라는 걸 구해내야 됩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보시겠습니다. 요 1.00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월 1일자이고 얘는 평가 기준일이 8월 달이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간 경과분에 대한 가치 변동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 1.0 이런 거는 유불리함을 따져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쟤는 표준지 본인이기 때문에 유불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거래단가 아까 건물값을 빼고 났더니 3,490만 원 나왔잖아요. 시간의 경과분, 유불리. 아까 모양을 보면 토지에서의 유불리는 이런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땅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땅이 급경사인가 완경사인가 평지인가 뭐 요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걸 보시면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유불리함도 1.0이다. 이렇게 보니까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격차율을 따져보니까 2.939인 거죠. 근데 이제 평가에서는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가 다 0으로 앞에 세 자리만 표시했잖아요. 이런 유효 숫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제로 하는 건 아닌데 관습적으로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유효숫자라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939라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반올림하면 2.94가 되면 더 좋겠는데 뒤는 버리고 2.93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토지 가격이 3,5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평가하면 84억 원에 거래됐던 물건이잖아요. 평가를 하면 제곱미터당 3,590만 원 곱하기 토지 면적 86억입니다. 토지 건물 일체로 거래된 게 84억이었는데 1년쯤 뒤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86억, 토지만 86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건물값 1,400만 원 더 얹어줘야 되겠죠. 이 물건은 이렇게 평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보통 이제 이 개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 논리로 공시지가대로 평가해서 네 재산을 뺏어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 당당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시장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이고 평가사들은 그걸 찾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 하락기 이거는 그 토지에 대한 거래 내용이 아닙니다. 토지 거래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의 한 사례,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그 가격 자료에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이걸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낮은 거래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너 평가할 때 이거 기준으로 시장 가치 이거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까 시장 가치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정통한 당사자가 신중하고 자발적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동산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격에 절대 거래를 하지 않겠죠. 얘는 저희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라 뭔가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배제, 버립니다. 얘가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얘가 맞는지 저희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업지 내, 사업지 외 모든 부동산의 거래를 보면서 저희도 나름 이걸 판단을 합니다. 높게 되면 얼마쯤 될까? 낮게 되면 얼마쯤 될까? 근데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은 얼마일까라는 걸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저희가 평가를 하러 들어가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 우리 부동산은 이게 지금 가격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런 거.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얘가 여기에 와 있다 할지라도 얘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다만 적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것에서 진짜 진정한 시장 가치가 뭔지를 저희가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얘가 적정한 시장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얘가 적정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도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면 1년 뒤에 하게 될 거라고요. 1년 뒤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모르죠. 다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저희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거래된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하락기에는 반대로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거래된 그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 말씀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1년 뒤에 시장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대충 내 땅, 내 집은 얼마쯤 거래되겠구나.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얘가 이제 조합 설립을 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서에 얘를 첨부해서 여러분께 고지를 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딱 나가고 나면 여러분께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십니다. 내 땅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 집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얘는 여러분들이 선정한 평가자가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정한 컨설팅 업체가 하든 아니면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감정평가라는 행위를 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절대. 첫 번째.
그냥 우리가 탁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합니다. 얘는. 그래서 탁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정확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정부나 누가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 비난하는 첫 번째 말씀이 그거잖아요. 저런 탁상공론하고 앉아있네. 네. 얘는 그 탁상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근데 염두에 두셨다 그래서 불만을 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얘를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시세 수준과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면 추진위에다가 야, 이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왜 이렇게 나왔어? 이거 나중에 평가할 때 평가자에게 이 내용 좀 꼭 전달해.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추진이나 조합에서 그걸 모아놨다가 실제 이거 평가할 때 야, 우리 분담금 통지 냈더니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어. 너 한번 평가할 때 검토해봐. 그러고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저희가 평가할 때 그 들어온 의견을 보죠. 보고, 맞는 얘기 했네? 그럼 반영하는 거고, 틀린 얘기 했네? 기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받으시게 될 때 이건 첫 번째는 탁상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화내실 필요 없다. 그 대신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이 들면 그건 추진 주체에게 의견 전달은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평가를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질문은 이따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